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해서 이 몽골 제국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이렇게 할게.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이 세계사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또 로마 제국, 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 뭐 그리고 아시아로 오면 진시 황제의 어떤 그런 중국을 통일했던 그런 진나라, 그리고 뭐 이 몽골 제국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근대 오면 이제 이 유럽 열강들이 특히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다가 건설했던 뭐 대영 제국, 이렇게 이 큰 어떤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대제국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단연코 이 영토면에서 제일 큰 영토를 차지한 것은 바로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이 몽골족이 어떤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일단은 12세기, 그러니까 몽골족은 이제 여기 위에 있던, 중국 위에 쪽에 있던 그런 북방 유목 민족이었단 말이지. 민족인데, 이 12세기 무렵 몽골 그 초원에서 이 금나라에, 즉 금나라, 금나라면 여진족이지, 여진족의 지배를 받던 이 몽골족이 성장을 하게 돼.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북방 유목 민족의 특징들은 어떻다? 나라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부족끼리 이렇게 부족별로 살고 있다. 왜? 그 땅에 이제 지리가 그렇게밖에 한 나라를 통일시키기가 힘든 그런 지리이기 때문에, 유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축을 갖다가, 여기서는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후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우 풀만 자라는 지역이란 말이야. 이 풀만 자라는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유목, 즉 가축을 키우다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여기서 이제 가축이 먹일 풀을 다 먹이면 이제 그리고 풀이 없으니까 또 풀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또 거기서 이렇게 뭐 이제 목초지, 이제 풀 있는 곳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런 뭐 나라나 도시를 이루어서 살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부족별로 그 광활한 토지에서 그렇게 부족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북방 유목 민족의 특징들이야. 그런 유목 민족 중에 하나였던 이 몽골족이,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거란족이 먼저, 그지? 거란족이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요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 뒤에 또 여진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금나라를 세운다 했잖아, 그지? 그렇게 그렇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 몽골족들이 성장을 하게 돼. 그러다가 이 테무친이라는 이 몽골족의 인물이 몽골 부족 전체를 통일을 시킵니다. 몽골 부족 전체를 통일시켜서 이 거란족, 여진족도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렇게 힘을 키우는데, 우리 몽골족이라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몽골족의 테무친이 몽골 부족들을 다 통합을 시키고, 그래서 통일을 해서 얘가 바로 칭기즈칸으로 초대를 받아요. 1206년
706년에 칭기즈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칭기즈칸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칭호예요. 예, 어떤 칭호고 이 이제 13세기 초 이제 칭기즈칸 이후에 약 40년 만에 이 세계를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해버리고 만다. 이 몽골이 정복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 유라시아 쪽에서는 일단은 요 금나라, 응? 금나라, 응? 금나라가 보면 이제 그 송나라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송나라가 요 밑으로 이동하는 남송, 여기는 남송이지, 그지? 남송, 남쪽으로 이동하는 남송. 원래 송나라가 있다가 금나라가 그 송나라를 공격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중국의 거의 전역을 다 이 몽골족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던 러시아 땅, 지금 현재의 러시아 땅 대부분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인도 북부도 정복하고, 중앙아시아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여기 그때는 고려죠, 그죠? 역시 고려까지 정복을 하고, 이제 일본도 공격했다가 일본 이제 정벌에 이제 성공했지만은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어서 두 번이나 일본을 본토를 다 정복하는 거는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이렇게 운 좋게도 정복이 안 되고 일본 빼고, 그다음에 베트남 요까지도 이제 공격을 했지만은 베트남도 역시나 이 몽골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베트남, 여기서 보면 여기는 빼야겠네. 베트남은 빼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 예, 헝가리와 뭐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유라시아 전체와 인도 북부와 이 서아시아 지역과 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까지 이 전체를 정복하는 게 바로 몽골 제국이란 말이야. 몽골 제국. 어마어마한 땅이지. 어마어마한 땅.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몽골 제국. 자, 약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몽골족이 보면 약 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래요. 숫자가 약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몽골족이 2억 명 이상이 되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어떤 그 이제 순서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일단은 1206년에 이 테무친이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한다고 했잖아요. 테무친이 통일해서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했어. 몽골 통일. 그다음에 2년 뒤 1208년에 일단은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그 호라즘, 여기에 호라즘이라는 이쪽에 호라즘이라는 이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에 몽골이 이제 일단은 뭐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몽골의 이 사신과 상인들을 보내는데, 이 호라즘 왕국이 그 몽골의 사신과 상인을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칭기즈칸은 분노했지만은 한 번 더 참고 다시금 한 번 더 이 호라즘 왕국에다가 또 10년 뒤인 1218년에 호라즘 왕국에 또 사신을 보내서 요번에 우리의 사신과 상인들을 죽였던 데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제안했지만은 이 호라즘 왕국의 왕이 이 사신을 갖다가 완전히 패대기 치고 완전히 이 개무시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신이 겨우 그 호라즘 왕국에서 도망쳐 나오게 돼. 그 1년 뒤 여기서 분노한 칭기즈칸이 10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호라즘을 침공을 해. 그래서
이때 이제 호라즘은 그 당시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주 강력한 최정의 어떤 이런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여기서 그 호라즘 군대의 가장 어떤 이제 이 핵심 전력이 뭐냐면 코끼리 부대. 이 코끼리 부대와 45만 명의 호라즘 군대를 이 단 10만 명의 몽골 군들이 격파를 전멸을 시켜버린다. 그 다음 또 그 2년 뒤에 1221년에 몽골의 또 7만의 군대로 하여금 유럽, 이 동유럽 쪽을 1차 원정군을 출발시켜가지고 이때 러시아의 이 지역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었지. 이게 저게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는데, 이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키예프 공국을 또 이 공국군을 격파를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1227년에 이 칭기즈칸이 사망을 하게 돼. 죽게 돼가지고 일단 유럽 원정군을 유럽에 보냈던 사람들이 일단은 철수를 하게 돼. 왜냐하면 후계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자기로 이제 오고타이 칸이 이제 자기 칭기즈칸 뒤를 이어서 자기 대칸이 되고, 다시 몽골을 1236년에 몽골 다시 10만 명으로 하여금 또 2차 유럽 2차 원정군이 출발하게 돼.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이제 러시아 키예프 공국을 다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 모스크바도 점령하고 러시아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다음 1241년에 또 몽골 기병 6만이 헝가리 연합 기사단 8만 명을 격파를 한다. 이때는 이제 한번 이게 이 유럽에서는 이제 이게 그 키예프 공국이 그 점령당하고 동유럽이 이제 점령을 당하자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이 연합 부대를 모아요. 우리 혼자 힘만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국의 연합 부대를 모아서 최정예 부대를 모아가지고 몽골군에게 대항을 했지만은 결국 이것도 몽골군에게 격파가 되고 만다. 그다음에 또 이제 1241년에 로마 교황이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전 유럽의 연합군을 소집하라. 이렇게 해서 유럽 연합군이 이제 소집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인 튜튼 기사단이라고 있는데, 이 5만 명의 연합군 군대를 몽골군 3만이 또 격파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42년에 이제 오고타이가 이렇게 죽고, 오고타이 이제 아들이 오태가 죽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잠깐 이거 틀렸어. 아무튼 이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오고타이가 이제 이 유럽 땅에는 더 이상 이걸 정복할 가치가 없는 그런 미개한 것들 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서유럽 정벌을 이제 그만하자 해서 이제 데칸 오고타이 명령으로 이제 철수를 했어. 그래서 이 동유럽에는 이게 몽골군에게 쫓겨서 이게 이 서유럽 쪽으로 막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게 서유럽에는 이게 동유럽에서 쫓겨온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나게 되고, 여기 다행히 이렇게 이게 서유럽까지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구살생으로 서유럽에는 이렇게 이 몽골 군대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피해는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몽골군이 유럽을 전체를 다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중간에 그냥 멈춘 거야. 더 이상 이 애들이 보니까 엄청 이거는 뭐 점령할 가치도 없는 그런 땅이야. 그리고 이제 땅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좋지도 않아. 땅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서 이거는 뭐 정복해봤자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거야. 멈춰버렸고, 그래서 동유럽까지는 이 몽골 군대에 의한 어떤 거는 직접적인 공격의 피해가 있었고, 서유럽은 없었지만은 이 뒤에 이제 흑사병이 서유럽과 유럽 전체에 번져가지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몽골 제국의 어떤 그런 걸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줬는데, 그러면 자,
몽골군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일단 첫째, 빠른 기마병과 뛰어난 기마술. 기마술은 이렇게 말 타는 기술을 말해. 기마술은 말 타는 기술이야.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마술. 말 타는 기술로 일단은 속도전. 몽골 군대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이렇게 엄청난 속도전과 그리고 보급부대가 없어. 보급부대가 없다. 보급이란 게 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갖다가 이 대주는 부대. 그게 보면 뭐 이게 식량도 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물자들을 대주는 부대를 보급부대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식량이 주를 이루지. 이 군인들이 싸우면서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런 보급부대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속도전을 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몽골군은 이 병사 한 명당 이 여러 마리의 말을 데리고 공격하러 가. 한 명당 여러 마리의 말들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 이제 사람을 태운 말이 지치잖아. 그러면 말을 옮겨 타. 다른 말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 조금 위에 누가 타고 있으면, 말도 오랫동안 타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말들을 서로 바꿔 타면서 한 명이 여러 마리의 말을 데리고 가면서 말들을 번갈아 타면서 이렇게 그리고 빨리 가고, 그리고 말 위에서 이 식사를 해결한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뭐 말을 멈추고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해결해. 어떻게 그렇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때는 이제 식사가 뭐였냐면, 몽골군의 주 식사는 이제 미리 말린 육포야. 말린 육포. 미리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말이나 이 양고기, 이 유목 국가다 보니까 말이나 양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나 양고기를 갖다가 이걸 얇게 이걸 포를 떠가지고 이걸 말려. 이걸 말리가, 그게 바로 육포잖아, 육포. 그러면 이게 수분이 증발돼가지고 육포가 굉장히 가벼워. 가볍게 되고, 그리고 부피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게 말렸기 때문에 썩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이제 육포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휴대하고 가면서 말을 또 가면서 씹어 먹으면서 그걸로 허기를 채우면서 달려간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혹시나 또 거기다가 그걸 또 다 먹게 되면, 또 자기가 여러 마리의 말을 데리고 가니까 또 데리고 갔던 말 한 마리, 또 그 중에 제일 힘없이 보이는 말 한 마리를 또 그냥 거기서 잡아서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량을 해결하니까 식량 보급 부대가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식량 보급 부대가 필요 없게 됐다는 말이 왜 이게 중요한 거냐 그러면,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저기 한국 살 때 이 수나라와 고구려, 그 전쟁 때 보면 이 수나라가 약 113만 명의 이게 군대를 갖다가 보낸다 그랬어요. 물론 그게 조금 뭐 이게 과장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 113만 명의 이렇게 군대를 보내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이 실제적으로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보급 부대가 필요한 거야. 보급 부대, 식량. 이 군인들이 그만한 엄청난 인원의 군인들이 먹을 그 식량을 싣고 가는 그 부대가, 보급 부대가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보급 부대는 식량이 부피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레나 이런 거를 거기다 싣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가는 길이 평지냐고? 아니라고. 이게 막 산도 있고 고개도 있고 하니까 이 식량 부대가 가는 게 보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다고 이 식량 부대를 안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그러면 군사들이 먹을 게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식량 보급 부대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공격하러 갈 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대비할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다가 우리 보면 이제 이게 수나라하고 이제 고구려 전쟁 때 보면 2차 이게 수의 공격 때 이제 이 30만 수나라가 30만 별동대를 뽑아가지고 병사들로 하여금 빨리 보내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먹을 식량을 갖다가 이제 100일치 정도의 식량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이제 가게 하잖아. 그 무게가 한 30, 40kg 이렇게 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걸 짊어지고 그걸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 그걸 다 이렇게 그냥 버렸다 그랬잖아. 몰래. 그래서 막상 이제 거기에 고구려에 전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한 낭패를 봤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아무튼 그래서 이 보급 부대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이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말은 기마병에 엄청 말을 잘 타. 엄청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유목민주대가 보니까 뭐 나이 3살, 4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말을 타면서 그냥 말 위에서 그냥 온갖 그냥 이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말 타는 데는 그냥 거의 뭐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거의 다 말을 아주 잘 타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냥 뭐 이렇게 활도 쏘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몽골군이 그만큼 뛰어났다. 굉장히 빨랐다. 근데 또 대신에 이제 계속 이게 몽골군은 계속 그 말을 갖다가 이게 타다 보니까 기마병은 있는데 대신 보병들은 잘 없대. 보병이 뭐냐면 그냥 걸어서 말 없이 걸어서 아니면 자기의 그냥 두 발로 걸어서 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병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런 보병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도 말을 많이 타서 이렇게 이제 이 하체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빨리 뛰지는 잘 못했다 그래. 이 체형적으로 계속 말만 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몽골 지방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해상전, 그러니까 보병전과 해상전에는 엄청 몽골군은 취약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이런 육지 쪽이잖아. 기마병을 이용한 그런 기마전은 아주 뛰어났다. 그리고 둘째는 적이 항복하면 봐준다. 단 저항하면 몰살시켜버린다.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항복하면 봐주고 대항하거나 저항하면 그걸 완전 초토화, 몰살시켜버리는 거야. 이 몽골군들은. 그리고 잔인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이웃 도시들이 미리 겁을 먹고 이 몽골군들한테 항복 안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모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고 하니까 이렇게 거기에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미리 쉽게 항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세계 정복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복한 지역을 이제 저항하면 정복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그 소문이 이제 퍼져서 인접 도시, 인접 국가들이 이 겁을 먹고 미리 이제 항복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정복한 지역의 나라명이나 언어나 문화 모두를 다 바꿔버려. 다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몽골화를 시켜버려. 몽골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복한 나라들이 혹시나 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 기술이나 무기가 있으면 그걸 또 바로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도입을 해가면서 계속 발전시켜서 나갔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 기술과 무기 기술과 이 빠른 이 모든 어떤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 이웃 나라들과 도시들을 정복시켜 나갔다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저항하면 다 이게 이제 초토화 몰살시켜 버린다 했잖아. 이게 보면 이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전쟁 목적의 차이가 있어. 일단은 우리가 농경민족, 즉 농사를 짓는 민족들의 전쟁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제 땅에 전쟁을 하면 그렇게 영토를 확보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농사지을, 즉 농사지을 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농사지을 노동력, 즉 노예를 확보를 하는 게 주 목적이야. 농경민족은 일할 노예들, 그러니까 포로를 잡고, 그래서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지. 왜? 이게 다 일을 시켜야 되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이 병사와 병사 간에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내가 이 승리한 다음에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승리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이 항복한 포로들은, 포로들은 병사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죽이지를 않는단 말이지. 왜? 이 노예로 써야 되니까. 노동력을, 농사를 짓는 노예로 써야 되니까 하는데, 유목민족, 특히 몽골 민족들은 이 전쟁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야. 포로를 아예 안 만들어. 왜냐면 자기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포로가 필요 없단 말이야. 노예가 필요 없단 말이야.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뭐? 오로지 그냥 이 말이 풀을 먹일 수 있는 넓은 땅, 풀만 심을 수 있는 목초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실컷 거기서 이제 점령해놓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뭐 하느냐? 풀을 심는다. 어이없지만은 풀을 심는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뭐 말이 중요하니까 말을 키울 어떤 그런 이제 또 말 사육지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몽골이 이렇게 이제 이 고려를 정복했을 때 고려에서 세웠던 관청, 다루가치라는 관청이 있지, 그지? 다루가치라는 관청은, 이거는 뭐냐면 즉 약탈, 이 약탈을 위한 관청이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탐나 총관부라는 걸 세웠어. 탐나 총관부. 이거는 뭐냐면 제주도, 탐나가 이제 제주도 옛말이잖아. 이 제주도에서 이게 말을 키울, 이게 말 사육지를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했다는 거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탐나 총관부야. 다루가치는 약탈.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은 무조건 가면 그냥 빨리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이 항복하면 약탈만 하고 끝내. 약탈만 하고 다음 도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저항한다 그러면 공격해서 몰살시키고 몰살을 다 시켜버리고 포로까지 다 죽여버리고 약탈해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전술과 무기의 차이야. 전술, 무기의 차이. 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이쪽에 유럽 쪽에 이 중세 기사들의 어떤 그런 복장 어떻게 돼? 철갑옷 있잖아. 철갑옷, 그지? 철갑옷 입고 주요 무기는 창이나 칼이지, 그지? 이렇게 말을 타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갑옷을 입고 창이나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철갑옷의 무게가 약 한 30에서 40kg이었대. 엄청나게 무거워. 이것도 이게 당연하겠지, 그지? 이게 철로 된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창, 칼, 무기까지 들면 이 다 합치면 무게가 한 60에서 80kg이야. 우리 솔직히 물론 그 옛날에는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
이 군대 가서도 말이야, 이게 배낭, 뭐 한 20kg, 30kg짜리 배낭만 매도 말이야. 얼마나 힘든데, 그걸 말을 타면서 이 60에서 80kg의 그걸 자기가 몸으로 지탱해가면서 거기서 싸워야 되니까. 걔네들은 속도가 빨라, 안 빨라? 굉장히 느리고 동작도 둔한 거야. 응? 근데 몽골족들은 어떻게?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어.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이제 말을 타고 주로 활을 쏘았단 말이야. 활을 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철갑옷을 입은 이 중세의 기사들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말도 이게 속도가 떨어져서 몽골군을 못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몽골군은 와르르 와서 활 팍팍 쏘고 또 이렇게 뭐 또 멀리 또 갔다가, 그러면 얘네들 중세기사들은 못 쫓아오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몽골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 중세기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뭐 몽골군들이 쏘는 뭐 활이 뭐 어떻게 그 철갑옷을 뚫을 수 있어요? 별 피해가 없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게 이 몽골족은 두 가지 활을 지니고 다녔대. 이게 단군과 이제 짧은 활, 장궁, 긴 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장궁은 이 큰 활이기 때문에 그 관통력이 아주 세가지고 이 철갑옷을 뚫을 수도 있는 그런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그러면 또 유럽 병사들도 보면 이렇게 기사들은 주로 뭐 칼을 쏘지만은 유럽 그런 군사들도 활도 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그러면 몽골족 애들도 보면 그렇게 뭐 그 활에 맞고 피해가 못 붙나요?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몽골족은 아까 뭐라 했어? 여러 겹의 얇은 옷을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옷을 갖다 이런 옷들을 아주 간편한 옷들을 갖다가 한 7겹, 8겹 이렇게 입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가벼워. 천이니까. 하지만 그 유럽 병사들이 쏘는 활은 이게 이 여러 겹을 갖다가 입은 천을 통과를 뚫지를 못했대. 이게 이제 이게 천에 이렇게 이게 보면 화살이 보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천에 감기면서 천이 감기면서 이걸 회전력을 확 줄여가지고 이게 그냥 맞으면 아프기만 하지 뚫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 빠른 기마병과 뛰어난 기마술, 매우 빠른 속도전, 보급부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순식간에 이게 공격해서 쳐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저항하면 몰살시켜버린다. 포로를 안 만들어. 이 유목민족의 특징 때문에 포로가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으로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이웃 나라들은 미리미리 항복을 해버렸다. 그리고 전술 무기의 차이. 이 몽골족은 단군과 장궁, 그리고 여러 겹의 옷을, 가벼운 옷을 입어가지고 역시나 이게 자기의 그런 이게 방어 능력도 뛰어났고 공격 능력도 뛰어났다.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이 무거운 갑옷을 입은 이 중세 기사들은 걔네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풀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몽골이 어떤 한 도시나 나라를 침공해. 그러면 이제 이 공격을 당한 도시나 나라에 이제 이 연락병이, 이때는 다 이제 중세니까 아까 그런 이제 영주가 그잖아, 그지? 영주. 그러니까 이런 장원들 이런 A 장원, B 장원, C 장원, 이 영주가 있고, 그지? 영주.
영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거잖아, 이제요. 자기들의 성. 그래서 몽골군이 공격을 해와. 그러면 이제 A가 이 영주는, 그지? 그 B 영주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연락병을 보낼 거잖아. 말을 타고, 이제 연락병이 말을 타고 이웃 도시나, 이웃 나라에, 아무튼 영주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몽골군이 침략해왔다는 걸 알리러 보냈어. 그럼 여기 가면 이제, 우리도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다. 응? 아니면 우리도 빨리 군사를 모아서 A를 도와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올리면 일단은 이제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군사들 모으고 이렇게 병사들 모으고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시간이 이까지 몽골족이 우리한테까지 올려 그러면 며칠간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벌써 여기 격파하고 연락병이 온 그 다음날 몽골군이 벌써 와 있어. 벌써 침략하고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막 또 이제 방어를 하겠지. 막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한단 말이야. 예, 방어를 하는데 방어를 하고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준비가 이제 아무튼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미처 준비가 다 안 된 상태 내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 내에서 얘네가 이제 하니까 피해가 크겠지. 피해가 크고 일단은 반은 먼저 피해를 봐. 그나마 겨우겨우 버텨가지고 기사들이 준비해서 나오면 아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이 중세 기사들이 그냥 사정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야. 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도 보내면 또 벌써 또 그 다음날 또 벌써 앞에 또 다 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빨리 이렇게 공격 하고 지나가니까 이 중세 영주들이 유럽에 있는 중세 영주들이나 기사들이 준비할 틈이 없으니까 그냥 질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몽골족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몽골족이 동유럽까지만 공격을 하고 이제 서유럽에는 공격을 안 했다고 중단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아까 서유럽에 아까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한다고 했지, 그지? 이제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시키는데 이것도 보면 이 흑사병이 어떻게 해서 유럽에 전파되었느냐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이 이게 바로 몽골 군대에 의해서 흑사병이 전파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이제 몇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몽골족이 전파가 됐다는 그 설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흑해가 있어. 흑해. 이 흑해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탈리아야. 이탈리아에 그때로 보면 이제 이탈리아의 북부 이탈리아가 이게 상업이 발달해서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그때 이제 발전한다 그래서 그때 보면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바 이러한 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아주 힘을 키웠는데 이 흑해에 보면 여기 카파라는 지역이 있어. 카파라는 항구 지역이 있는데 카파라는 항구 지역이 있는데 이 카파라는 지역이 여기 이탈리아 부도시 하나인 제노바란 도시의 어떤 식민 도시였대. 카파 항구가 흑해 쪽에. 근데 이 카파 항구 쪽에 이 몽골군이 공격해서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이 카파 항구가 이게 이제 성이 나름대로 그렇게도 이 몽골군을 방어를 잘 해내가지고 이 몽골군이 쉽게 점령을 못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 몽골 군대에 이게 흑사병이 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몽골군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 투석기 있잖아. 투석기.
이 뭐 상대방의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실어가지고 쏴 보내는 걸 투석기라는데, 이 투석기에 몽골군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거기에 올려가지고 그 시체들을 카파 성 안으로 다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 전염병이 막 돌겠지, 그지?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흑사병으로 죽어나는 거야. 흑사병으로 이렇게 이제 죽어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니까 여기 이제 제노바에 상인들이 카파에 있었는데, 이 제노바의 상인들이 가까스로 이 배 12척 정도를 타고 이 그 카파를 탈출하게 되는 거야. 탈출해가지고 이탈리아 이 시칠리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대. 근데 도착했을 때 이제 배 12척이 이제 그 이탈리아 이렇게 이 시칠리 섬 쪽에 그렇게 거기 있는 이 이제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안에 배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이 죽어 있는 거야. 다 죽어 있고, 또 살은 사람도 그냥 죽어가. 온몸이 새카맣게 변하고 피고름이 나오면서. 흑사병이 뭐냐면 피부가 시커멓게 변한다고 해서 금을 흑자에 죽을 사, 금게 변해서 죽는다 해서 흑사병이란 말이지. 그래, 이 흑사병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죽고 있으니까 그 이탈리아 그 주민들이 볼 때 이거는 전염병이다. 이 배를 갖다가 항구에 이걸 갖다가 이게 이 육지로 이걸 들어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배가 당장 이거 빨리 저 바다로 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갖다가 돌려 보냈대. 근데 이미 이제 이 그 흑사병의 세균이 이미 그 이탈리아 이 아까 그 해안 도시 항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미 전염이 돼버린 거야. 그 이탈리아 그 주민들이 또 유럽 쪽으로 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흑사병이 전파가 돼 나갔대. 이게 이제 가장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그 베네치아, 또 피사, 제노바, 이러한 그래서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이게 전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오늘은 이제 몽골족이 어떻게 이렇게나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빠른 기마병, 뛰어난 기마술, 속도전, 보급부대 없다. 아주 잔혹하게 다 몰살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서 미리 겁을 먹고 항복하는 그런 나라나 도시들이 많았다. 그 땅들이, 영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전술과 무기의 차이가, 이 몽골족은 단궁과 장궁, 이걸 두 개를 해서 근거리용, 장거리용, 단궁의 파괴력이 굉장히 커서 이 중세 기사들의 철갑옷을 뚫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겹의 옷을 몽골 군들은 깨입어가지고 이 유럽 병사들이 쏘는 화살이 이렇게 그게 큰 피해를 입지 못했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게 이게 옷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옷을 뚫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중세의 기사들과 기사들은 너무나 무거운 철갑옷과 무게 때문에 이 말들이 속도가 몽골군의 말처럼 빠르지를 못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유럽의 병사들은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 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몽골군에게 그냥 유럽의 보병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몽골족이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본다. 자, 오늘은 왜 그럴까? 몽골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제국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안녕.